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흔히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기묘하고 섬뜩한 경험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적인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강한 몰입감을 주며 종종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됩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었고 마을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길가에 늘어선 낡은 건물들 사이로 이따금씩 들려오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건물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평소에는 본 적 없는 불빛이라 의아했지만 누구든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 불빛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이 시간에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공포스러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괜히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끌리듯 그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이런 왕따시골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창문 안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양장점으로 보이는 가게가 있었고 허름한 패턴의 천 조각들이 가게 내부에 여기저기에 늘어진 채로면 개의 마네킹이 어둠 속에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마네킹들 중 하나가 아까 나를 쳐다보던 그 그림자였는지 고개를 꺾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나는 이곳을 서둘러 벗어나기 위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걸음은 어느새 다른 박질로 변했고 나는 정신없이 집 앞까지 달려와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잠그고 거실에 등을 기대었지만 이내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불길한 느낌을 확신하게 되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귀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장에 오려붙는 듯한 그 소리, 전화를 받으니 쉰 듯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창문을 닫았어야죠. 순간 방의 창문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떨리는 걸음을 이끌며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의 창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나는 밤새 불을 켜놓은 채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그 모든 것이 악몽일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출근길에 다시 그 양장점이 생각나 그곳을 지나게 되었을 때 가게는 어젯밤에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듯 먼지가 가득하고 불 꺼진 창문은 버려진 듯 초연해 보였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내로 발길을 옮기면서도 문득문득 스산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인터폰으로 현관문을 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그 경험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구도 그런 양장점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가게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그 집 근처에 이상한 미신 들어봤어? 옛날에 그 건물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다던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밤이면 불빛이 깜빡이고 누가 지나가면 그 사람을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어. 갑자기 전신에 소름이 끼쳤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내가 겪었던 일들은 그 미신의 일부였던 걸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밤의 경험은 결코 환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묘한 공포로 남아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 밤의 양장점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그 그림자와 따뜻한 숨결의 냄새는 어딘가에서 나를 여전히 쳐다보고 있음을 느낀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구는 몇백 명에 불과한 외딴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비교적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산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불빛이 목격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젊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불빛을 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용감한 청년들에게 그 산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를 부탁했다. 5명의 청년이 자원했고 그들은 다음 날 밤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산을 오르면서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숲은 조용하고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청년들은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불빛은 알 수 없는 기이한 형체에서 발산되고 있었다. 그 형체는 마치 인간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데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신비로운 소리가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는 언어라기보다는 무언가의 속삭임 같았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놀란 청년들은 허둥지둥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청년들로부터 그 경험담을 듣고는 걱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산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평상시처럼 일을 하지만 밤이 되면 일찍이 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물렀다. 몇 달이 흐른 후 마을에 신비한 여행자가 찾아왔다. 그는 사람들이 느꼈던 이상한 현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못해 동의한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을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며칠 후 여행자는 마을로 돌아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풀어냈다. 사실 그 이상한 형체는 마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 산을 지켜온 오래된 수호신이었다. 수호신은 최근 마을이 그들의 영역에 점차 가까워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그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을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고 곡식과 꽃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후로 그 불길한 소리와 불빛은 사라졌고 수호신은 다시 마을의 평화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밤이 되면 가끔씩 그 산에서 수호신의 낮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저 마을의 전설로 남겨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그들에게 보내는 인사로 여길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로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진 산장으로 여행을 갔었다.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유명세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여기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늦가을이었고 산장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 차가운 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산장 주인은 무뚝뚝한 중년의 남자였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한 그는 간단히 시설 사용법을 설명한 뒤 눈에 띄게 황급히 자리를 떴다. 마치 그곳에 더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이. 첫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밤을 즐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산장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산장 거실 한복판에 내가 서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서늘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낯선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새파랗게 얼어붙은 듯했고 나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 없는 그의 말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보니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창문 너머로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친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꿈속에 그 남자가 전화를 했던 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도망쳐 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산장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숲속은 가을 잎이 거의 떨어져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라쳤다. 그런데 산책 중에 나는 낡은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우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태로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여러 개의 작은 돌비석이 놓여 있었다. 그때 함께 온 친구 중 하나가 그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산장의 예전 주인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믿었다. 그 후로 이 우물 근처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이야기였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은 나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산장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기가 나가면서 산장은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존한 채 촛불을 켰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매우 선명하고 마치 무언가 큰 짐승이 이동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두려움에 질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밖을 내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산장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황급히 짐을 싸서 산장을 떠났다.
산장 주인은 우리가 떠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꿈속의 남자가 속삭였던 그 말, 도망쳐 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아마도 그는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것일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그 산장이 이제는 영구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끼쳤고 아직도 그 산장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혹시나 여러분이 강원도의 그 산장을 가게 된다면 조심하길 바란다. 그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것 같다.